처음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끝내 실전 배치하지 못한 그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황당했고 화도 났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시연 영상까지 본 순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술의 정교함과 그 기술에 담긴 메시지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믿고 있던 세계의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 기술자분들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국방기술 스타트업의 기술 책임자입니다. 수년간 겐 기반 전자전 장비, 이른바 ECM 기술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용 장비를 개발 중이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내고 있었지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자전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러시아는 하드웨어는 뛰어나지만 소프트웨어 통합에서 한계가 있고 중국은 기술력은 있어도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며 유럽은 개별적으로는 우수하지만 통합 시스템에서는 미국만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CM 기술이란 단순히 전파를 교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시키면서도 아군의 시스템은 보호해야 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주파수를 바꿔가며 대응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특히 겐질화 갈륨 기반의 고출력 전력 증폭기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였고 저희 회사도 그 선두주자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쟁사들의 기술 동향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최신 ECM 모듈, 보잉의 전자전 시스템, 레이시온의 레이더 교란 기술까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고 우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이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항상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ECM 기술을 따라오고 있다지만 여전히 10년은 뒤처져 있어. 러시아는 예산 부족으로 개발이 정체돼 있고 유럽은 각국이 따로 놀고 있어서 통합이 안 돼.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한 기사를 접하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미국도 실패한 ECM 독자 개발 성공이라는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겐 기반 ECM, 그것도 단독으로 전투기에 탑재했다고. 그건 미국에서도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조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방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도 주로 기존 기술의 개량이나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전자전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사 안에는 겐 고출력 전력 증폭기, 다중색인 스페클러, 그리고 K넷이라는 새로운 신경망 체계까지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최신 기술들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술팀 단톡방에 그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한국이 진짜 이걸 해냈다고. 대부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지만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이거 방사청에서 실험까지 공개한 모양입니다.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 시연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전투기가 장거리 표적을 향해 전자교란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고 약 3초 만에 적기의 센서와 통신이 모두 마비됐습니다. 간섭 신호가 퍼져나가는 패턴, 반응 속도, 주파수 자동 탐색 능력. 저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술자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건 실제 전투를 상정한 교란 기술이었고 저희가 아직 실패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특히 3초라는 시간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도 최소 10초는 걸렸거든요. 그게 정말 한국에서 나왔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단 3초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유리벽에 그 시연 영상을 띄웠습니다. 팀원들 대부분은 흥미 정도로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저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ECM 알고리즘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단 몇 초 만에 상대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에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정교함을 느꼈습니다.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시험 목적이라며 공개한 기술개요, 개발사로 알려진 엘사라는 기업의 해명 자료, 그리고 몇몇 연구자가 쓴 블로그. 거기엔 놀랍게도 우리가 겨우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는 겐 전력 증폭기를 실전 수준으로 구현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겐 기술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자면 기존의 실리콘 기반 증폭기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투기처럼 공간과 전력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겐 기반 증폭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극도로 까다로워서 미국 내에서도 몇몇 대기업만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심지어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중색인 스페클러라는 기술을 썼다더군요. 그것도 독자 설계로 전파를 순간적으로 흩뿌리되 스펙트럼 간섭률을 최소화한다는 그 기술은 저희가 막 실험 중이던 기술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구현에는 엄청난 기술적 난제들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K넷이라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전 교란, 방어, 항공기 상태, 모니터링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통합 제어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꿈꾸고 있던 미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각 모듈 간의 호환성 문제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때부터는 기술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ECM은 단순한 전자장비가 아닙니다. 전투기 생존율을 결정짓는 심장 같은 기술이고 미국 내에서도 ECM 기술은 고급 중의 고급 분야입니다. 국가 기밀에 가까운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야에서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실전 적용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닌지, 실제로는 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팀의 한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CTO님, 이건 진짜 해낸 것 같습니다. 영상 시점에서 드론 3기 이상이 3초 내에 방향을 잃었어요. 교란 주파수가 자동 추적되면서 동기화도 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분명히 우리가 못해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주파수 호핑과 다중 표적 동시 교란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던 기능들이었거든요. 그날은 온종일 책상 앞에서 한국 ECM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건 K넷이라는 통합 플랫폼이었습니다. 전파 교란, 방어, 항공기 상태를 한 번에 제어하는 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라는데 우리조차 아직 그렇게 완성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이 국제무기거래 규정 제약 없이 독자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ECM 기술은 대부분 ITAR 통제를 받아서 해외 수출이나 기술 이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독자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였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도 자국의 필요에 따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오래 제자리였던 걸까? 20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내부 연구 미팅 중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CTO님, 이거 보셨습니까? 그가 띄운 화면엔 한국 개발사의 내부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실험실 한편 엔지니어가 모듈을 손으로 들고 설명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벽까지 뜯겨나간 실험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실험 당시 전파 반사 패턴이 불안정해서요. 밤새 천장을 해체하고 흡음 패널을 수작업으로 붙였습니다. 팀원들 대부분이 직접 나사 풀고 테이프로 부착했습니다. 시간은 없고 외산 장비 없이 해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기술자다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병사의 말투였습니다. 손으로 천장을 뜯고 밤새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단 1%의 성능 향상을 위해 움직였다는 그들의 태도. 미국의 연구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실험실은 최신 장비로 가득했고 전용 무반향실도 있었으며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는 언제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이 실패하면 다음 분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재시도하자는 식이었죠.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기 위해 밤을 새우고 심지어 물리적인 공간까지 직접 개조해가며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린 대부분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립니다. 장비는 언제나 최신이고 부품은 수입 가능한 최고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실패하면 다음 세대 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또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겐 모듈 발열 문제로 3주 동안 실험이 막혔었어요. 냉각 시스템을 외부에서 사오려고 했는데 납기가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3D 프린터로 덕트를 만들고
냉각팬을 조합해서 맞춤형 냉각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런 식의 접근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기성 제품을 구매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면 전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끝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성능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조종사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기술자의 말이었습니다. 외산 부품에 의존하면 언제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투기는 그 순간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모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야 했습니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직접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뷰 중 한 구절을 그대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 우리 하늘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겐도 스페클러도 케이넷도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술이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 왜 미국 승인 없이 독자 개발을 고집했는지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상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생존의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내부 전략 회의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ECM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기술을 따라 배운다고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이 기술 선도국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진 기술이 우리가 막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겐 기반 ECM, 스페클러 주파수 분산, 그리고 통합 전자전 플랫폼까지 실전 적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료를 띄웠습니다. 방사청 공식 영상, 시스템 작동 구조도, 그리고 야간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 속에서 장거리 목표물 3기체가 동시에 3초 이내에 교란됐고 복구 시간 없이 궤도 이탈한 장면은 많은 사람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 연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성능 데이터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검증이 부족하죠. 또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기술 추종국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을 개량한 수준일 뿐이에요. 제가 강조한 건 그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린 ITAR 통제를 받으며 승인 없는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K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독립 제어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무기 시스템 통제의 주권입니다. 이 말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ITAR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제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도 정부의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고 때로는 기술 개발 자체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정치 문제 아닙니까?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자라면 기술의 가능성을 정치적 편견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보다 10살 어린 후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CTO님, 오늘 말씀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수준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었죠.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단지 영상 몇 개와 자료만으로도 그들의 기술이 내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한국 ECM 관련 논문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5년 전부터 관련 연구가 학회에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꾸준히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논문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외부 기술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전자전 시스템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기술 논문이 아니라 국가적 철학이 담긴 연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정말 세계 최고였던 걸까? 그리고 점점 그 대답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항상 앞서간다는 믿음,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온다는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고위층에 한국 ECM 기술 벤치마킹 검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조심스럽게 달았지만
내용을 읽은 상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국이지 개척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술 이사 중 한 명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쪽이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면 우리가 한국 기술자들을 데려오면 되겠네요. 저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는 싸늘하게 끝났고 그날부터 제게는 아시아 기술 옹호자라는 낙인이 조용히 붙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지나가면 대화가 잠시 멈추곤 했고 회의에서 제 의견에 대한 반응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변화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내면 깊숙이 흔들리는 신념의 변화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변화라고. 특히 한국 ECM 시스템의 모듈화 구조는 우리가 몇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동시에 작동하면서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방법,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출력을 내는 기술까지. 하루는 방사청 ECM 시험 리포트를 분석하던 중 그 실험의 목적이 단순한 기술 입증이 아니라 병사 생존율 개선을 위한 응용성 검증이라는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기존 ECM 없는 전투기는 군견보다 생존율이 낮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언제나 성능 수치와 비용으로만 평가됐습니다. 출력이 몇 와트인지, 반응 속도가 몇 밀리초인지, 개발 비용이 얼마인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위해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ECM 개발 보고서를 보면 기술적 성능보다는 실전 적용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실제로 사용하기 편한지, 정비가 용이한지, 전투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최고 성능을 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실제 전장에서의 사용성이나 신뢰성은 이후 단계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밤늦게 책상 위에 쌓인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였고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기술을 사가서 자국 상황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를 따라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저조차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항상 앞서간다는 고정관념, 아시아 국가들은 추격자일 뿐이라는 선입견이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졌다는 것을. 한국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했고 그 결과 우리보다 앞선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경력과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별다른 말 없이 팀 내부 기술 회의에만 집중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았지만 한국 ECM 기술에 대한 내부 벤치마킹 자료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도한 것은 한국의 ECM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해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ITAR 제약 없이 독자적인 제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 겐 기반 전력 증폭기를 어떻게 전투기 환경에서 안정화시켰는가? K넷이라는 신경망은 어떤 방식으로 교란, 방어, 제어를 동시 통합했는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복제가 아니라 생존을 목표로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시스템 아키텍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향식으로 설계한다면 한국은 상향식으로 접근했더군요. 개별 모듈의 완성도를 먼저 확보한 후 이를 통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모듈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밤중 회사 회의실에서 저 혼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기술 세미나를 상정해 제가 한국 기술을 미국 연구진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리한 것이었죠. 슬라이드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관점들, 기술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들 말이죠. 한국의 ECM 개발진들은 단순히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 우리 회사 내부에 신입 기술자 교육 세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맡았고 저는 슬라이드 속 ECM 사례 중 하나로 KF21의 ECM 구조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외 동향 분석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었죠. 그 순간 한 신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네, 그 정도로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시험도 끝났습니다. 신입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몇몇은 노트북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고 기술자 한 명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자료 나중에 따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교육이 끝나고 저는 몇몇 신입 엔지니어들과 비공식적인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기존 임원들과는 달랐습니다. 선입견이 적었고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죠. 정말 3초 만에 저 정도 교란이 가능한 건가요? 겐 증폭기를 전투기에 실장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K넷 같은 통합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혁명이 아니더라도 진심을 담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당장 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다음 세대의 엔지니어들에게는 편견 없는 시각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 작은 변화가 어쩌면 다음 기술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 뒤 미국 동부의 군수과학자 포럼에서 ECM 기술 트렌드를 다루는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전자전 시스템 방향성이었고 제 발표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참석자는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 책임자들과 방산업체 CTO들, 전통적으로 유럽, 이스라엘, 미국 사례만 다루는 이 포럼에 아시아 국가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표 마지막 장에 슬라이드 하나를 삽입했습니다. 배경은 KF-21 시험기지, 제목은 ECM 기술의 새로운 변수, 한국의 실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대한민국 사천기지에서 방사청 주관으로 진행된 ECM 교란 시험입니다. 표적은 장거리 드론 3기, 교란 성공 시간은 평균 3.2초, 회복률은 0%였습니다. 순간 발표장 분위기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스크린을 응시했고 어떤 이들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현하지 못한 겐 고출력 모듈, ITAR 제약 회피형 제어 구조, 다중색인 스페클러 통신 이 모든 것을 실전 환경에서 통합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제 ECM 시장에서 기술 수용국이 아니라 기술 기준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조차 놀랐습니다. 미국 국방기술 포럼 한복판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미국 중심의 기술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했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한 록히드 마틴의 연구 책임자가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의 신뢰성은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방사청이 공개한 공식 시험 영상과 기술 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그들의 기술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잉의 CTO가 조금 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환경과 실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제 전투에서 그 성능을 검증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 질문은 저도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전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전 환경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실험실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제약이 많은 현실적 조건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발표가 끝난 후 몇몇 참석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실제 교란 시간이 맞는 겁니까? 그쪽에서 데이터를 직접 검증하셨나요? 한국 기업과 접촉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비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은 명함을 건네며 나중에 더 자세한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국방부 연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도 ITAR 제약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접근은 생각해볼 만하네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제가 지난 회의에서 논쟁했던 상부 이사였습니다. 제목은 새 ECM 트렌드 제안안. 본문 첫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부의 밤하늘은 서부와는 달랐지만 별은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있던 주말,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그동안 수집한 한국 ECM 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기술 스펙만 따졌습니다. 교란 주파수, 반응 시간, 통합 모듈의 발열률 같은 지표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메모에는 이상한 문장들이 하나둘씩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밤을 새워서라도 천장을 해체했는가? 무기 이전의 철학이란 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었는가? 특히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겐이든 케이넷이든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우리 파일럿이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ECM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술, 군사라는 단어에 가려진 인간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ECM 개발 과정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논의는 성능과 비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사보다 10% 더 빠른 반응 속도, 기존 대비 20% 소형화, 제조 비용 15% 절감 같은 것들이었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란 바로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 기술이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이 기술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죠. 한국의 ECM 개발진들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가 단순히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예산 초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곧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우리는 때로 너무 오랫동안 숫자에만 집중했습니다. 기술력은 곧 시장 점유율이었고 성능은 곧 수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술 개발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반면 한국의 ECM은 그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생존,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생명률. 이런 절박함이 그들의 기술에 특별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인터뷰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군 조종사셨어요. 퇴역하신 지 오래됐지만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시엔 ECM 장비가 없어서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고요. 이런 개인적인 동기가 기술 개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개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 기술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이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에만 집중했지, 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 안에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열등감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이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있는 그들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제 연구 노트 첫 장을 다시 썼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장 밑에 저는 작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기억하자. 그들이 남긴 기술의 철학을.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우리 회사 내부 전략 보고서의 첨부 문건에 조용히 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제3국 ECM 통합 플랫폼 비교 분석 사례 대한민국 KF21. 표면상은 단순한 벤치마크 문서였지만 그 문서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수집하고 분석한 한국 ECM 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펙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이 어떤 철학에서 출발했고 어떤 절박함이 기반이 되었는지까지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시스템의 자립성에 주목했습니다. ITAR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수출에 유리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술적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전략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제든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문서는 조용히 시스템 운영본부에 전달되었고 얼마 뒤 내부기술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공식 회의 자료엔 KF21 사례는 중립적 참고용이라 적혀 있었지만 몇몇 팀장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중견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 통합구조, 우리도 모듈화 테스트할 수 있겠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을 우리 시스템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회의 후에 몇몇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CTO님, 한국 시스템의 모듈화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K넷 같은 통합 제어 시스템을 우리도 연구해 볼 만할까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새 ECM 아키텍처 파일럿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조용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시연했던 것과 유사한 조건에서 내부 알고리즘을 모듈형으로 재구성하고 교란 시나리오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누구도 한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기술이 만들어낸 흔적은 분명히 이곳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쪽 기술자들 인터뷰 보셨습니까? 밤샘으로 실험 돌렸다던데 그 장비 상태로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저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몇 주 후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식 모듈화 구조를 부분적으로 적용한 시스템에서 기존보다 30% 빠른 응답 속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를 본 한 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조 정말 효과적이네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해외 동향 분석하다가 발견한 접근법입니다. 생각보다 실용적이더군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진심을 담은 기술 하나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 ECM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정치나 편견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 한국 ECM 기사를 보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그들이 했다고.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기 전에 철학을 먼저 세웠고 실험을 하기 전에 책임을 먼저 떠안았습니다. 전투기의 생존율, 병사의 안전, 나라의 방어권, 그 모든 무게를 ECM이라는 작은 장비에 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술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잊고 수치와 성능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점점 비즈니스맨이 되어갔습니다. 기술의 의미보다는 시장성을, 연구의 가치보다는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울에서 들려온 그 조용한 기술 하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서야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ECM 시스템이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국의 조종사를 지키고 영공을 수호하며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큰 그림이 있었죠. 그런 목적 의식이 밤새 천장을 뜯어내고 직접 부품을 만들어가며 완성해낸 기술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변방의 추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 성능뿐만 아니라 개발 철학에서도 말이죠. 몇 달 전 우리 회사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공하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직은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특히 이런 접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단순히 성능 지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난 적도 직접 손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 너머 문서 속에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밤새 붙잡은 신호의 흔적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ECM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술자의 초심이자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기술의 경쟁력은 성능 수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언젠가 제 후배 기술자들에게도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기술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다고. 지금도 저는 가끔 그 3초짜리 영상을 다시 봅니다. 한국 전투기가 3초 만에 적기를 무력화시키는 그 장면을.
하지만 이제는 기술적 성능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술자의 꿈, 그 모든 것이 3초 안에 압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여.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를린 산업혁신 컨퍼런스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전통 있는 제조업체의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극찬하면서 시작된 이 소동은 유럽 전역의 제조업계를 뒤흔들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제조업이 한국에 비해 20년은 뒤처져 있다는 그녀의 발언은 독일 현지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독일의 전통 있는 엔지니어 가문 출신인 엘리자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독일 산업계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년 전만 해도 그녀가 한국행을 거부하며 굳이 아시아까지 가서 배울 게 있을까요? 라고 말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생각을 180도 바꾸어 놓았을까요? 1년간의 한국 파견 근무 동안 그녀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의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엘리자 하일리히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였고 저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회사의 기술 발전 방향을 보면서 과연 이 길이 제가 꿈꾸던 길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새로운 반도체 세정 장비의 설계도를 검토하던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EU의 과불화 화합물 규제 때문에 친환경 세정액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때 연구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제가 6개월간 파견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독일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연구소장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60.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고민하던 친환경 세정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였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실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EU의 환경 규제는 갈수록 엄격해졌고 숙련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예산 동결로 신규 투자마저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실적 하락과 주요 고객사들의 이탈은 우리의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의 고민 끝에 저는 파견을 받아들였어요. 3대째 이어온 우리 가문의 기술연구소에서 그 명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 순간만 해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파견을 앞둔 마지막 날,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단다. 우리의 자부심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지 모르겠구나.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친환경 세정 기술의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찾던 답이 8,50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깨달음이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저에게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 회사까지 이동하는 동안 마주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디스플레이를 보며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시작됐죠. 한국의 선도적인 반도체 공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고 중앙통제실에서는 전체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공정들이 여기서는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연구하던 친환경 세정 공정은 이미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EU의 과불화 화합물 규제 때문에 몇 달째 고민하던 문제를 그들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제어되고 품질 관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체 공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재료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완제품이 출하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관리되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는 재고 현황을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독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구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특히 우리가 수동으로 처리하는 많은 공정들이 여기서는 AI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을 보며 독일의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팀이 꾸려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아갔죠. 독일에서라면 며칠이 걸릴 의사결정이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 속에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전통이 어쩌면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첫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쳐 독일 본사에 첫 번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술력이 여기서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현실을 과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독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보낸 후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음에도 본사의 고위 임원들은 제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사실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그동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 독일은 반도체 생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기계공학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특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어요.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 팩토리를 확산시키고 있었죠. 환경 규제 대응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독일은 환경 규제를 혁신의 기회로 삼으려 노력했지만 실제 기술 적용 면에서는 한국이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규제를 넘어선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독일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반도체 산업 투자 예산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독일 공장 건설 계획마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이러한 소식을 접하며 독일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가 2달째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만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숙련된 인력은 부족했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반도체 공장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든 생각은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 기술력과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마주친 청소 아주머니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다른 한국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술 혁신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낯선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에너지는 여전히 놀라웠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5%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들의 업무 방식이 무질서해 보였어요. 회의실에서 격렬한 토론이 오가다가도 금세 웃음소리가 들리고 늦은 밤까지 작업하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나타났죠. 독일에서의 체계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일하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어요. 그들에게 디지털 기술은 마치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웠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독일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설계 변경이 여기서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3가지 다른 방안을 시도하고 결과를 도출해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빠른 실패, 빠른 학습 방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방식과 애자일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빠른 실행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점차 깨닫게 됐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완벽주의에 길들여진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현장의 분위기도 달랐어요. 2031년까지 3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 때문인지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도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이 곳곳에서 열렸죠. 처음에는 그들의 열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에너지가 저도 모르게 전염되는 것을 느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도 빠르게 진전되었죠. 새로운 친환경 세정 시스템 설계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졌고 테스트 결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속도가 오히려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혁신이 독일의 전통적인 방식과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본사와의 화상회의는 점점 더 긴장된 자리가 되어갔어요. 왜 기존의 검증된 방식을 바꾸려 하는가? 이런 급격한 변화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죠. 특히 연구소장은 우리는 당장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하지 실험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독일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분명 위험해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목격한 혁신적인 시스템의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했죠. 그러는 와중에 제 개인적인 고민도 깊어졌어요. 매주 화상통화를 하는 마커스는 제가 변해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당신이 한국에 물들어가는 것 같아라는 그의 말에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독일의 방식만을 고수하려 했고 제가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일하다가 문득 제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을 테지만 이제는 불완전하더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동료들의 모습이 어느새 제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마커스에게서 온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언제 독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짧은 질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제가 돌아갈 독일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독일이 아닐 것 같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변한 건 독일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던 독일의 엔지니어에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런 제 변화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인력들 속에서 저는 독일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답니다. 마커스의 말처럼 제가 한국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걸요.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진리를 저는 그곳에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죠.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어느새 초여름의 습한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 팀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요 세정 장비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가 즉각 경고를 보냈고 현장의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에 동시에 알림이 울렸죠. 독일이었다면 아마 다음 날 아침에야 발견했을 문제였을 거예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응팀이 즉시 가동됐고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현장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협력업체의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했다는 거죠. 하일리히 씨, 이걸 보세요. 대응팀 팀장님이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설비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장 내부의 수많은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가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AI 기반 분석, 협력업체와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며칠 뒤 독일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설명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마커스에게서 결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리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어요. 늦은 밤, 연구소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데 팀장님께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시스템도 결국은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본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반짝여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가 만들어가는 혁신의 순간들처럼 느껴졌어요. 진정한 혁신은 완벽한 계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빠른 개선의 반복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깊어가는 여름밤,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한마이너스독 협력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된 거예요. 당신의 새로운 시각이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합니다라며 박 이사님이 건넨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파견 기간 동안 제가 보여준 적응력과 이해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양국의 기술과 문화를 융합해내야 했으니까요. 더구나 독일로 돌아가 본사의 동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컸죠. 하지만 더 이상 완벽한 계획만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도전하고 개선해 나갈 차례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반도체 산업 예산 배정이 조정되면서 우리의 디지털 전환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죠. 하지만 이미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혁신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특히 첨단 소재와 화학물질의 수급이 불안정했고 이는 생산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대량의 재고를 비축하자고 했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고요. 데이터 기반의 예측 시스템으로 재고를 최적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인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민법 개정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섰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되진 못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원격 협업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요. 본사의 고위 임원들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하자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시급했어요. 반도체 제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독일도 이제는 가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미 물 재사용 시스템과 스마트 워터 관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죠. 이 기술을 우리 공장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심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본사의 일부 임원들은 우리의 디지털 전환 계획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비판했죠.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화상회의에서 저는 종종 스스로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완벽한 계획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빠른 실행과 개선이라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 회사의 혁신으로 이어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독일 본사에서 중간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었다는 것을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는 것을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 불빛 속에는 이제 변화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독일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이 둘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성장이었습니다.
1년간의 한국 파견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독일의 반도체 산업이 실제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었어요. 유럽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생산하는 최신 반도체가 14나노미터급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최첨단 기술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뒤처져 있었죠. 공급망 문제도 심각했어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소재와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아시아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완벽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인드였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실제 추진은 지지부진했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영진들을 설득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인력 문제도 심각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해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넘쳐났는데 우리는 그런 인재를 찾기조차 어려웠죠. 환경 규제 대응도 시급했습니다. 이후의 엄격한 환경 규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했어요. 다행히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친환경 생산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사에서의 첫 발표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보여주자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은 점진적 혁신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장점은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혁신하자는 제안이었죠. 이 제안은 보수적인 경영진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갔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시작했죠.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우리 회사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 이제는 전체 공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특히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우리의 새로운 클린룸은 기존 대비 필요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재 소비도 40% 가까이 절감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한마이너스독 산업기술협력센터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였어요. 베를린에 새로 문을 연 이 센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죠. 특히 AI와 바이오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 엔지니어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회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를 활용한 생산 공정, 최적화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한 거죠. 생산 시간은 줄어들고 품질은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세요. 오히려 요즘은 저와 함께 한국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시며 우리 가문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계신답니다. 혁신도 전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며칠 전 저는 우리 회사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베를린의 한 컨퍼런스장에 섰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1년 전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선택이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청중이 이렇게 물었어요.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밀함과 완벽함이라는 독일의 가치에 한국의 혁신과 속도를 더한 새로운 전통이요. 이제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오늘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 이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이끌어준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본받아 저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전통 있는 엔지니어, 가문 출신 엘리자 씨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앞선 반도체 제조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 빠른 의사결정 문화는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 노하우가 독일의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혁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